이제 오늘 학술 행사의 주요 순서인 특별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담회는 5국 3특 전략으로 여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과 자치 분권의 새로운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 자담회를 이끌어 주실 분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경수 위원장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이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지역에서 지방에 와서 이제 강연 행사로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의 균형성장 과제들이 이제 반영되는 게 워낙 중요한 문제라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첫 나들이를 이곳 전북으로 하게 됐습니다. 전북으로 나들이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민 회장님을 포함한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경하 교수님은 에너자이저시네요. 늘 웃음을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전북에 오게 되면 사실은 제가 이제 경선 때도 전북을 제일 먼저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전북에 올 때 호남이라는 표현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늘 듣고 옵니다. 그러니까 전북도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북대학교에서 제가 지방시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처음 하는 강연을 갖게 된 게 대단히 뜻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전북도민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먼저 좀 기조 발제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른 분들과 전문가분들하고 자담을 나누는 그렇게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동안 준비해 오면서 내용적으로 5국 3특이 뭔지 그리고 오늘 그 행사의 주제처럼 자치 분권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지 하는 데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우선 뒤에 자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짧게 끝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두 가지를 강조를 하신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산재, 자살을 포함해서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걸 줄이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고요. 요즘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라도 갖고 와봐라. 지방이 살아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다. 지역균형 발전이 단지 수도권의 배려에 의해서 지방에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가지고 오면 그게 어떤 내용이든 할 수 있는 건 뭐든 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하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나 우리 장관들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랍니다. 저로서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를 해주시니 고마운 일이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을 실질적으로 또 추진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실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적인 건 이 가운데 그래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지만 저 위쪽은 충청권을 포함했을 때의 비율입니다. 이제는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신규 벤처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특징적인 것이 결국은 인구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려들고 있는 건데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를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적으로는 4만 5천 명의 비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전입이 되어 왔어요. 근데 연령대별로 보시게 되면 30대 이하는 6만 6천 명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았고 40대 이상은 오히려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았습니다. 30대 이하는 6만 6천 명이 유입이 됐고 40대 이상은 2만 1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4만 5천 명의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핵심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역 소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40대 이상의 주민들이 수도권에서 빠져나와서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곳 전북과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지역을 빠져나간 34세 이하의 20대와 34세 이하의 청년들의 숫자입니다. 전북이 5,300명, 그리고 광주, 전남북을 합하면 약 14,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지역 소멸의 악순환입니다. 자, 청년들은 왜 지역을 빠져나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빠져나갑니다. 이곳 전북도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면 갈 만한 일자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은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경남이 대표적인데 경남은 기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 만나면 사람 뽑기 어렵다고 그러고 청년들을 만나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 계속해서 인구에 맞는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그러면 왜 수도권에 몰려 있을까?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2019년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단지를 어디다 지을 건지, 공장을 어디다 지을 건지를 놓고 공모를 합니다. 그때 용인하고 구미가 두 군데가 마지막 후보지로 오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인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경쟁 당시에 구미가 제공하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보면 10가지가 넘습니다. 각종 체육관부터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책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SK 하이닉스는 용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있는 분들한테 왜 용인을 선택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실제 용인은 구미에 비하면 지원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유일한 이유는 좋은 인재를 뽑기 어렵다는 겁니다. 미래 첨단 산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공장을 하나 지으면요, 지금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R&D 인력들은 석박사들인데 수도권을 벗어나면 석박사급 R&D 인력들을, 연구개발 인력들을 뽑을 수가 없고 뽑아서 보내도 1년만 지나면 20% 이상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수도권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첨단 기업들은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결국은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가야만 구할 수 있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 SK 하이닉스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제 경남 도지사로 있을 때였거든요. 구미도 안 오는데 그럼 우리 경남은 더 안 올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암담한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는 그렇게라도 해서 수도권이 집중되고 가밀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성장 축으로 수도권이 그렇게 하나의 일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수도권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해 동안 2023년 한 해 동안 수도권의 교통 혼잡 비용이 39조 원입니다. 21년 한 해 동안 2017년에 비해서 약 8조가 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업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뽑는 것 이외에 나머지 사람만 뽑을 수 있다면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기업을 공장을 차리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약 4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듭니다. 특히 창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수도권에서 기업을 해야 되니 기업은 기업대로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고 수도권으로 청년들은 몰려오면 수도권에 몰려온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국가의 소멸을 걱정하는 합계 출산율입니다. 서울의 출산율이 0.55명입니다. 전북이 0.78, 전남이 0.97이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힘들어지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던 수도권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방은 소멸로 가고 있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건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오늘 이제 강연에 이어서 자담회를 하자고 그래서 이거 혹시 잘못하면 전문가들 앞에서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데 걱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특히 이번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느냐를 정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지방 행정을 경험했던 사람 입장에서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때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혁신도시 그리고 세종시 등을 통해서 인구를 분산시키기도 하고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 체계를 그때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별로 진행된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혁신도시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이 됐는데요. 문제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지금의 혁신도시가 과연 노무현 대통령께서 처음에 목표했던 그런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서 혁신도시가 완성되어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는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는 이렇게 돼야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던 두 번째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핵심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내려보내지만 공공기관만 내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혁신도시에 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들이 함께 내려가야 혁신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혁신도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2007년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게 혁신도시들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벌써 초강력 경제권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5+3인데 5+2 초강력 경제권이 그 당시에 이미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도시 정책이 지금 와서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강주 전남에 이제 특별광역연합을 만든다고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갔다가 거기 있는 지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역 언론 인터뷰 하시는 분이 혁신도시를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회장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제가 참여정부 출신이라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30-40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의 인구는 실제로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11년에 본격적으로 혁신도시의 인구가 이주하기 시작하는 2011년부터 이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에 순유입되는 인구 그래프입니다. 2005년, 2004년에는 14만 명까지
유입이 됐다가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는 2011년에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2005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해가 언제쯤 될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의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선 건 2019년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8년 늦춘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늦추는 것까지가 혁신도시가 했던 일인 거죠. 그걸로 끝인 겁니다. 지역의 산업의 거점,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단지 8년 정도 인구 집중을 완화하는 그런 정도에 그쳤던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의욕적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고 그러면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혁신도시 주변에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유인 효과가 잘 안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들에게 떡이 될 만한 건 뭐든지 만들어서 주자. 거기에 보면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그 공장뿐만 아니고 공장 주변에 부동산 개발권까지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책들을 실제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면서 모두 다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핵심은 여기 전북대도 있지만 기업이 오려면은 좀 전에 인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업에게 필요한 인재 양성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과 함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뛰어난 인재를 만드는 그런 정책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그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중단돼 버리고 그리고 혁신도시는 지금의 모습으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와 현재 그 이후에 수도권 집중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용인으로 가는 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2019년부터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시도 단위로는 수도권 집중을 막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게 결정적 계기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미도 안 오는데 남쪽으로 오겠습니까? 그럼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서 경제권과 생활권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도 수도권처럼 일단 권역의 경제권,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어야 뭔가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시작했던 게 부울경 메가시티였고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도 부울경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전국을 이런 권역별로 발전시키는 방안들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5극 3특이라는 이름으로 5개 권역과 5개 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그런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를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도권에 50%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권이 20%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8개의 대도시권으로 광역 연합을 구성하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합니다. 프랑스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18.2%인데요. 여기도 2010년부터 프랑스는 특이하게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을 광역화하는 시도를 합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22개 레지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레지옹이 대한민국의 시도에 해당합니다. 22개의 레지옹 시도를 13개로 통합해버립니다. 2016년까지 이런 작업을 벌이고 독일은 11개 대도시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주 가보셨을 텐데 일본 가보시면 도쿄권도 있지만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간사이권 그리고
나고야권 등등 우리처럼 이렇게 대도시권으로 균형 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독일 사례인데요. 요 권역별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광역 대중교통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PPT의 제일 중요한 건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요 그림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베를린에서 서남쪽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지방 도시입니다. 지방 도시인 슈투트가르트의 전체 대중교통망이 아니고요. 그 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S반이라는 지상 전철입니다. 지상 전철망의 노선도가 거의 우리 수도권 같은 그런 대중교통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 11개 도시권에 이런 식의 대중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럽 갔다 오신 분들 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 가시면 관광이든 아니면 업무차로 가실 때 차를 빌리지 않더라도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차를 빌리지 않고 또는 자동차 없이 도시와 도시를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수도권밖에 없습니다. 전북도 전주와 완주, 이 소위 주요 도시들을 이동을 하려면 자동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창원이 거리가 서울의 수원하고 서울과의 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원과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다니지만 창원에서 부산을 가려면 차가 없으면 한 2시간 걸립니다. 그걸 지금 철도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철도로 연결하는 걸 수도권처럼 전철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250km, 시속 250km의 준고속철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2시간마다 한 대씩 다니는 기차가 다니는 거죠. 그걸로는 대중교통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지역을 대하는 그동안 중앙정부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역의 권역의 대중교통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걸 바꿔보자는 겁니다. 대중교통망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기초로 한 기업의 투자 유치 그리고 생활권을 위한 대중교통망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 이런 것들이 하나로 패키지로 연결되는 그런 권역별 대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5국 3특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5국 3특의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다음 달쯤에 대통령께 보고가 되게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5국 3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5국 3특의 내용을 엿볼 수 있는 해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곳? 네. 여기 있는 이 크레인이 이 크레인하고 같은 크레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크레인은 울산의 현대중공업. 네. 여기는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입니다. 스웨덴 제일 남쪽에 있는 여기에 이제 말메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말메 건너편이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70년대까지는 스웨덴의 말메가 전 세계에서 조선업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가 넘어서면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조선업에 밀려서 말메 조선업이 침체 위기에 빠집니다. 그 조선업은 접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소가 문을 닫는데 문을 닫아도 요 크레인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레인을 팔려고 내놨는데 80년대에 내놓은 크레인이 2002년에 팔립니다. 그게 현대중공업이 이 크레인을 얼마에 샀을까요? 네, 1달러에 삽니다. 단돈 1달러에 삽니다. 그런데 이 1달러에 산 크레인을 울산까지 이송해 오는데 2천억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크레인이 해체가 돼서 배에 실려 나가는 날, 그날
스웨덴 말매에 있던 시민들이 부두에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해서 말매의 눈물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랬던 말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말매 대학을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이게 동영상이 틀어지질 않더라고요. 이 동영상 안에 보면 지금 말매에 있는 이 말매 대학에 하루에 8개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매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80년대에 70년대에 27만까지 갔던 인구, 그러니까 말매시의 인구가 80년대 접어들면서 22만까지 줍니다. 그때 시장이 됐던 분이 말매시의 재건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가 말매 대학입니다. 대학이 있어야겠다, 지역에. 그래서 말매 대학을 인근에 가까운 곳에 큰 대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매시에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 대학에 5개의 학부를 둡니다. 그 중에는 첨단 IT 디지털 학부, 테크놀로지 학부도 들어가 있고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 학부도 있습니다. 이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설립된 게 98년인데요. 지금은 학생만 2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트업이 하루에 8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까 조선소가 있던 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조선소 부지에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친환경 도시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도 젊은 친구들이 오지만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보고만 오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살 수 있는 힙한 도시를 만드는 게 말매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듭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전략이 이 다리가 어디를 연결하는 다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말매에서 여기 보시면 바다 건너편이 덴마크 코펜하겐이죠. 말매는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사이밖에 안 되는데요. 코펜하겐은 인구가 140만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연결하면서 말매시는 인구 20만의 도시가 140만의 대도시권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매와 코펜하겐 주변으로 해서 스웨덴까지 합하면 약 350만 인구 권역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5국 3특에 적용을 해보면 권역별로 또는 전북을 포함한 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도시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결국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역의 대학과 함께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단지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매는 이 대학 학생들에게 말매시가 해준 건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해준 겁니다. 집중적으로 이 대학 출신들이 어느 과에서든 그 대학 졸업생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말매 대학이 창업의 메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매가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식 산업의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말매 인구가 지금 몇만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37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방 도시들의 어떻게 앞으로 지방 도시들이 살아가야 되는가를 저는 말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국 3특 안에 이 전략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선은 권역별 그리고 특별자치도별로 전략 산업들을 배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전략 산업을 배치하는 건 그냥 옛날처럼 산업부나 중앙부처가 여기는 어떤 산업, 저기는 어떤 산업 이런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핵심적인 앵커 기업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을 때 그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 산업은 배치가 될 겁니다. 기업과 함께 전략 산업이 배치가 되면 여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지역에 있는 대학과 함께 배출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체계를 결합시켜야 됩니다.
인재 양성 체계를 결합시키는 건 최근에 얘기도 자주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혹시 관련이 있는 공약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어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은 서울대 같은 대학을 전국에 똑같이 1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아닙니다. 전북을 예를 들면 전북은 피지컬 AI와 농식품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금융이 혁신도시의 주요 테마입니다. 전북에는 이 세 가지가 전북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면 전북에 있는 대학들은 이 세 가지 분야는 서울대보다도 뛰어난 대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분야를 키워서 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는데 여기에 필요한 인재를 수도권에서 뽑아오는 이 구조 가지고는 이 전략산업이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사람 핑계대면서 수도권으로 어떻게든 뭘 조금씩 올려보려고 편법을 씁니다. 지금 이번에 전주 혁신도시의 농진청이 그 비슷한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막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들도 비슷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안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5억 3특 이번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균형성장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서울대 같은 대학을 전북에 똑같이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북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 전북대를 중심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연결하고 그 대학들에서 전북이 핵심적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분야에 그 전공 분야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대가 1년에 학생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6천만 원입니다. 전북대는 전북대 교수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2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3배 차이가 납니다. 4년이면 지역에 있는 지방대는 8천만 원, 서울대는 2억 4천만 원.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2억 4천을 들여서 4년을 키운 인재와 8천만 원을 들여서 키운 인재 이렇게 그냥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구조는 빨리 끝내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의 주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대상이 되는 대학들에 집중적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와 같이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돈만 투자한다고 대학이 바뀝니까? 지금까지 대학에 엄청나게 많은 지원들을 했었거든요. 여기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같은 그런 수준의 대학이 되려면 지역에 지금의 대학 거버넌스 가지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 나눠먹기 하는 구조거든요. 이제 이 구조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건 앞으로 계속 정부 정책으로 하나씩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런 경제권 형성뿐만 아니고 두 번째가 생활권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경제권을 만드는 문제와 생활권을 만드는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으로 기업이 오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려면 첫 번째가 인재고요. 두 번째가 규제입니다. 규제가 풀리는 또는 규제 특구가 조성이 된다면 그러면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기업들의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규제 특구라고 하면은 조그만 단위의 규제, 샌드박스 비슷한 그리고 규제를 푸는 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푸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의 투자가 있다면 관련된 규제를 과감하게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입니다. 결국은 인재와 규제 완화 그리고 어떤 지원이 붙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R&D를 포함한 각종 지원책을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런 지원책을 결합하겠다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5억 3특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경제는 전략산업을 기준으로 한 기업들이 투자가 오게 될 거고요. 대학과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아까 말매와 같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그리고 규제 특구와 파격적인 지원 패키지를 붙여서 그냥 그 대통령 바뀌니까 정권 바뀌고 나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기업들 멱살 잡고 지역에 제발 좀 투자 좀 해라, 이런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권의 경우에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망뿐만 아니라 주거와 의료, 복지, 문화까지 지역이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별로는 대도시가 있고요. 대도시와 함께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이 있는데 대도시와 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들은 연결하고요. 거점 도시 주변에 중소도시와 농산어촌까지 대중교통망으로 같이 연결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산업전략과 생활권 조성 전략이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급 3특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5급 3특이라고 하는 게 균형성장인데, 균형성장은 균형성장 전략으로만 성공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합의된 자치분권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라는 거고, 거기에 아까 우리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자치, 국민주권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시대위원회 왔더니만 과거에 균형발전위원회 시절에 있던 주민자치 사회혁신부서가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예산도 없어지고 부서도 없어지고, 더 황당한 건, 더 어이가 없는 건 지방시대위원회가 2028년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합쳐놓은 조직인데 그 합친 게 2023년인데 그때부터 5년간만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균형발전을 5년 만에 끝내겠다는 건지, 어쨌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난 정부의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 이런 자치분권과 5급 3특 균형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북과 광주, 전남에서 한 해 14,000명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지역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지 않고는 지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게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미래입니다. 지역의 성장이 우리 지역만의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전체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고 자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으로 집중과 가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만의 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에 봉착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하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여러 개의 성장 엔진을 가져야 됩니다. 지역에,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가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역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저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을 만들겠다는 것이 5급 3특 균형성장 전략입니다.